한국의 발전 국면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발전 국면이라는 것은 물론 세계 속에서의 한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발전 국면과 떼서 생각할 수는 물론 당연히 없겠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대분기라는 현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7, 8세기 패자의 편이었죠. 그래서 식민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탈식민지화로 경제 발전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선진국으로 진화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서 그게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앞에 얘기했던 자본주의 황금기에 빨리 편성했던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본주의 황금기에 다른 개도국은 여기에 빨리 편성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발국가 출현이라는 건데, 이 개발국가라는 것도 길게 이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하여튼 무조건 경제 성장이다. 막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국가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신중상주의 정책 같은 걸 썼는데, 이게 이제 산업정책, 이런 거, 중화공업화. 여러분, 요새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는 게 중화공업화, 이런 거 철강, 등등등등, 조선, 요새는 이제 이게 우리도 이제 지금, 일종의 산업위기 지역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때 이제 만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흔히 이제 뭉뚱그려서 신중상주의 정책,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 이제 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선진국은 수정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또 여기에 냉전,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신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용인을 했어요. 용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추진을 했는데, 1980년대에부터 이제 자유화를 하게 됐다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인데, 이 자유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신자유주의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자유주의에 가깝죠. 이건 마치 선진국이 과거에 중상주의 정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자유주의, 18세기부터 자유주의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중사회 정책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정부가 다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화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 자유주의는 요거는 서구의 자유주의하고 가까워요. 요거는 신자유주의하고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내지 경제적인 어떤 국면 전개가 신자유주의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유화를 하면서 시장 경제의 수정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신자유주의는 사실은,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 이루어졌던, 노동조합의 발언권 강화, 독립적인 노동조합, 이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정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 그게 물론 또 하나, 이제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어요.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는데,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점 체제 내에 정착을 해갑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정착을 해가거든요. 더욱더, 그때부터 정착을 해가고, 그리고 이미 외환위기 전에 우리가 복지제도를 일부 골격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복지제도 골격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하고 90년대의 한국의 자유화는 신자유주의적인 환경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슷한 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학계가 이걸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혼동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환위기 전까지 고도 성장을 했는데 이 고도 성장기에 우리의 분배는 어땠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학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다른 동아시아, 대만 같은 나라도 비슷한데 평등을 수반한 성장으로 growth with equality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성장률도 높고 분배도 아주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주목을 받았던 바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우리의 역사적 유산은 분명히 평등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이죠. 광복.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공업화가 상당히 됐는데 그 대다수의 중요 자산은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놓고 나갔어요. 다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놓고 나갔고 우리는 그전에 한국 사람 별로 가진 게 없었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중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주였는데 농지개혁 해가지고 또 이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쟁으로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평등합니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고도성장기에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고도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은 이게 바로 이게 평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도국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개도국에서 불평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 특히 농촌의 소작농들 이런 사람들 그럼 일자리 있죠. 일자리 있어도 소작농은 형편없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 불평등인데 우리는 임금은 많이 못 주지만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평등을 수반하는 성장으로 귀착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요소가격 균등화인데 요건 여러분 경제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이 얘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 수출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수입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자 내지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자가 이익이고 고숙련 노동자는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저숙련 노동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제품 그때만 해도 무슨 의복 이런 것들 신발 이런 거 막 수출했는데 그걸 자꾸 많이 쓰니까 그쪽은 임금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쪽은 임금이 오르죠. 반면에 미국 사람은 우리한테 기술 집약적인 이런 걸 자꾸 수출하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술 가진 사람들은 별로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요소가격이 균등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도국이 선진국하고 무역을 하면은 이게 이 분배에도 성장에도 유리하지만 분배에도 좋아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미국하고 지난 한 40년간 무역해가지고 성장도 하고 이거 하는 바람에 중국 내에서는 물론 이게 다른 요인 때문에 별로 평등한 요인이 못 됐지만 이게 미국에서 불평등한 요인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그 때문에 나왔잖아요. 소위 여러분 기억나세요? 러스트벨트라고 거기에서 그 투표 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한테 이게 좋았던 겁니다.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평등을 수반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한국의 분배는 부동산 투기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동산 투기가 이게 지금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이거는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부동산 투기는 말도 못했습니다. 80년대까지도요. 이게 뭐냐면 지가 상승액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다른 부동산은 빼고 토지입니다. 토지의 가격 상승액을 GDP로 나눈 거를 갖다가 퍼센트를 했는데 이게 거의 1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80몇 퍼센트 이런 게 막 수두룩합니다. 평균에서 이게 100% 이상 되는 해도 수두룩하고요. 그게 80년대까지 계속이 됐어요. 계속이 됐습니다. 이런 구도.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상위 1%와 상위 10% 소득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60대, 70대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이제 개선이 되고 특히 민주화하면서 이게 소득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소득 분배가 민주화 이후에 또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그때는 실업률이 2%대였습니다. 완전 고용이었어요. 완전 고용.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히 전혀 졸업하고 취업 걱정 안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딴 생각, 대학 다닐 때 뭐 딴짓 다 하고 다녀도 오라는 데 많았어요. 자,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 완전 고용이니까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민주화되고 해가지고 이게 그때 분배가 쫙 개선됩니다. 분배가 개선돼요. 분배가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 말에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여러분 뭐 얘기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이제 많이 돌아가지고 그때 부동산 이 투기였다는 이익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외환위기 전까지 한 7, 8년간 90년대, 7, 8년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진정으로 평등을 수반한 성장은 한국은 한 요때 7, 8년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때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성과가 가장 좋았던 때예요. 분배도 좋아지고 또 그렇게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불평등하지 않았어요. 불평등하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이게 그만 외환위기로 아주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외환위기는 97년 외환위기는 정말로 뼈아픈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압도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환경 하에서 자유주의적 국내 개혁을 하다가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참 어렵고요. 신자유주의적 외부 환경, 이게 선진국이 이 미국이죠. 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정하는 거니까 신자유주의로 이제 이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무역 자유화 플러스 금융 자유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하에서 스스로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국내적으로 자유화를 하고 시장도 개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순서나 등등이 잘못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이걸 길게 뭐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위기 후에는 한국이 스스로 외부의 신자유주의적 요구 이거는 주로 미국의 월가에서 온 요구입니다. 월가에서 온 요구를 이용해 가지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자유주의적 개혁을 우리가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개혁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관료의 저항도 있고 뭐 그것도 재벌의 저항도 있고 여러분 재벌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하기 길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에 하나가 재벌은 자유주의적 경제기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재벌은 신중상주의적인 경제기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더 봅시다. 여기서 이때 형성된 게 재벌이에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주로 나서가지고 그전에도 있었지만 나서가지고 완성한 체제가 신중상주의적인 경제기구였고 그 뒤에 이 자유화를 갖다가 1980년대부터 했거든요. 이 자유화를 사실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독재자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도 아니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때 많이 했어요. 이건 재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재벌에 대한 각종 우리가 아는 그 규제 또 거기에 따른 공정거래 이런 개념을 제일 많이 도입한 사람이 사실은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재벌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중상주의적인 경제기구지 이게 자유주의 경제기구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뭐 재벌도 계획하고 이 당시에 말하자면은 IMF가 재벌 계획하라 그랬거든요. 재벌 계획하라. 그 재벌 이게 계획이 잘 됩니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옳다 뭐 옳지 뭐 IMF가 하자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강력하게 한 거예요. 자유주의적 계획을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것과 함께 복지도 강화를 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기니까 또 노동조합도 권한을 정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흔히 민주노총이 이제 합법화된 게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이게 1999년에 가서 합법화됐어요. 합법화되고 그래서 노동 권한도 정비하고 그래서 자유주의로의 이행과 시장경제 수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도가 1980년대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더 확실하게 추진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당시의 사정입니다. 우리의.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거는 기존 제도와의 보완성 그리고 순서 이것이 중요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좋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약하면은 쉽게 말해서 월가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요구는 아주 강력하게 그대로 다 관철이 됐고 우리가 의도한 자유주의적인 개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컨대 뭐 복지 강화, 노동조합 권한 정비 같은 거는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별로 상쇄할 힘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추세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더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장률이 또 떨어졌어요.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겁니다. 굉장히 이제 뼈아픈 사건이죠. 큰 게 출산율 하락. 자, 한국의 출산율은 옛날엔 굉장히 높았고요. 대체로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한 OECD 국가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6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다시 뚝 떨어져 가지고 2005년에 1.08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저예요. 최저 수준으로 이제 근데 쫙 떨어지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전부 다 실업하고 실업률 올라가고 뭐하고 뭐 일자리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기피. 자, 여러분 이공계 기피.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당시에는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과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과가 의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전자공학과 의대보다 더 어려웠어요 들어가기가. 그러나 지금은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지금은 어떤 종류의 의대보다도 의대도 아무리 좋은 이공계 학과보다도 더 들어가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공계 기피. 자, 이건 이제 성장 잠재력을 뚝 떨어뜨리는 현상. 두뇌 유출 재개. 이것도 외환위기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현상인데요. 두뇌 유출이라는 게 뭐냐? 한국 인재가 외국에 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가 60대, 70대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에 다시 막 돌아오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다시 이제 안 돌아옵니다. 기업가 정신 후퇴, 지대추구 사회, 이공계 기피하고 같은 얘기죠. 여러분, 기업가 안 되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기업가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기업가보다는 공무원이 최고지. 다 그렇게 됐어요. 이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 지대추구라고 부르는 현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외환위기 때 한국의
우리가 경제학자 또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 미국식 자본주의였는데 결과는 거꾸로 간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자랑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기업가 정신. 여러분 아세요? 실리콘밸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벤처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쪽이 완전히 압도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2008년 이후에 대침체 하에서 성장률이 이제 추가 하락했고요. 추가 하락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총수요 부족으로 디플레이션 위협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7년 이상 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경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고도 성장이라는 그거는 공급 능력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나라 경제는 이게 대표적인 말하자면 이 공급 능력 부족 경제였고, 그걸 계속 이제 올려가지고 고도 성장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고요. 최근 수년간 규칙 기반 세계 질서 교란,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시 이제 이건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분배는 어떻게 됐느냐? 분배가 이제 악화됐어요. 분배가 이제 악화돼서 중산층 근로자가 대거 실직하고, 악화된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왜 심화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을 그때부터 많이 뽑기 시작했어요. 비정규직 뽑기 시작하고, 요거 이제 IMF의 말하자면 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계획이 사실 그건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중구조를 이제 구조가 심화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기업이, 아주 코어 업무만, 말하자면 핵심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를 자꾸 주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외주를 자꾸 주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종업원이 자꾸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니까 이게 당연히 분배가 악화하죠. 분배가 악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 대상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우리 무역 대상 국가가 미국이나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의 주 무역 대상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별로 기술도 없는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꾸자꾸 더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중소기업이 자꾸자꾸 어려워지겠죠. 점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쪽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중국 시장도 생기고, 뭐도 하고. 그런데 중소기업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큰, 사실은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분배를 악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 이게 뭐냐면, 노동에 돌아가는 목하고 자본에 돌아가는 목. 이게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또 떨어져요. 노동소득 쪽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사람 많이 자르고, 비정규직 자꾸 쓰고, 외주 자꾸 주고, 이렇게 되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제 떨어지고, 임금은 이제 이윤율은 올라갑니다. 이윤은 늘어나고, 결국은 노동소득은 이제 자꾸 상대적으로 주는 이런 구도가 또 이제 되고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발합니다. 이게 90년대 중반에 겨우 잡아놨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죠. 경기 부양이 급하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다시 부양을 했어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게 한 5, 6년 간격으로 이렇게 시차가 있어요. 이걸 부동산 투기를 가지고 이제 부추겨가지고 경기는 부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한 5, 6년 뒤에 이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분은 경험이 또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2005년, 6년도 이때 막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세금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뭐 금융에 뭐 규제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겨우 수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2014년에 또 경기가 이제 그때 이제 디플레이션 이어부 또 오고 이러니까 또 이걸 또 부양을 했어요. 2014년에. 그 결과가 지금 작년 올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결과가. 물론 또 뭐 최근에 그 대응 과정도 뭐 이제 서툴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양상이 이제 또 전개가 이제 되면서 이게 이제 분배가 이제 자꾸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짧은 기간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그 짧은 좋았던 시절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외에도 가족 구조 변화 등 사회적 요인,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노인 빈곤 가구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배도 이제 악화가 됐어요. 분배가 이제 악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민주화 내지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되면서 상위 10%가 이제 이 비중이 쭉 떨어집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후에 이제 쫙 올라가요. 다시 쫙 올라가다가 이제 그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정도가 이제 좀 수그들어요. 수그드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이제 할 만큼 다 해가지고 이제 외주 주는 것도 주고 줄 만큼 주고 이제 비정규직도 이제 늘 만큼 늘고 막 그 뒤에 정책도 이제 비정규직 좀 이제 그만 늘려라 자꾸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그드는 이런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가 이제 다시 이제 악화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이제 틀림이 없고요. 다시 이제 10%, 1%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 투기 이게 좋았던데 다시 이제 뭐 그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뭐 GDP의 뭐 한 40%, 50%는 뭐 순식간에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뭐 재분배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 이제 겨우 잡아 나와가지고 몇 년 이제 한 7, 8년 계속 됐는데 다시 또 이제 올려가지고 이게 또 이제 작기는 하지만 이것도 GDP에 대한 뭐 20, 3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건 땅값만인데 그게 뭐 여기에 또 뭐 집값, 건물값까지 합치면은 먼저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환경 문제, 미세먼지, 질병,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계기를 거쳐서 이기는 하지만은 선진국하고 비슷한 양상이 지금 지난 20몇 년간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요.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는 대침체가 영향을 받았고요. 선진국하고 인터액션 한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질서가 나빠지는 영향도 받고요.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러면서 분배도 악화가 되고요. 선진국하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사실 어쩌면 선진국하고도 비슷하기도 하죠. 아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또 뭐 나쁜 점도 닮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나타나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와 비슷한 어떤 문제점이 한국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쭉 한 지난 20년간 이게 이제 쫙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이제 많이 닮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은 건 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한국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가야 하는가, 수정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유화도 하면서 신자유주의 영향도 받으면서 뭐 등등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로의 어떤 이행, 복지도 천천히 도입해가면서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독립성도 확보해가면서 그런 구도가 쭉 진행되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행이 아마 가속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당장 코로나 위기, 19 위기가
취약계층에 지금 집중되고 있고요. 그냥 내두면 이게 굉장히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실물 경제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전부 자산 가격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임팩트가 전부 취약계층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한 기업이면 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임팩트가 전부 다 취약계층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고, 이게 그냥 두면은 굉장히 이제, 백클래시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배도 굉장히 악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 경기 부양이 아주 이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디플레이션 위협이 7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지난 한 3년간 상당히 있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개정자료 같은 걸 보면은,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내가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게 한 지난 2, 3년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지속하고 더 규모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을 대규모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재정정책을 써야 됩니다. 재정정책을 써야 되지,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다만,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물론,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산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과거 지향적으로 예컨대 토목공사 같은 거에 투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일본이 1990년대에 불황일 때에 사실은 과거 지향적으로 특히 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또 토건 어떤 그 세력에 얹혀가지고 토건에 뭐 엄청난 돈을 넣는 바람에 지금 일본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한국은 90년대부터 우리는 IT에 미래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한국은 IT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집중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한국은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성장률이 아주 거의 상위층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상위층에 속하는 나라고요. 일본은 가장 바닥에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때 갈림길인 거예요. 갈림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지 내년에 한국하고 일본의 구매력 평가로 본 GDP, 1인당 GDP가 역전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아까 이야기한 한국이 최초로 선진국이 된 개도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거기에 플러스 과거의 식민 모국을 추월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올해 내지 내년에 벌어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올해 일어나고 내년에도 결국 일어날 거, 내년에는 확실히 일어날 거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갈림길이 바로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미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AI 등등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등등등등. 그리고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기술, 그리고 물론 뭐 환경 변화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신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환경은 이거 어차피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앞서 나가서 개발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미래에도 이니시어티브를 잡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결국은 투자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과거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한국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게 여러분
뭐 지역구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잘해야 되고 이걸 여론이나 어떤 뭐 지식인들이나 또 뭐 정책 담당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 많이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 이렇게 얘기할 때 재정 건전성은 이자율과 성장률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이게 별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자율이 성장률보다도 낮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의 효과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자꾸 줍니다. 이걸로 해서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GDP에 대한 배율은 자꾸 줄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는 한시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위협이 탈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걸 주는 것도 이것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없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복지를 강화해야 됩니다. 성장과 복지는 상호 보완적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경험까지 하고서 복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한국의 복지 체제는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줘야 되고, 이거 지금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출산율 상승과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려면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실패하면은 완전히 자기 생활도 안 되는, 기초 생활도 안 된다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율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감을 줄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재정 건전성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유주의적 개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 한국은 여기서 이름을 고전적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고전적이라는 게 구미의 입장에서 19세기, 18세기, 19세기 그때에 처음 확립될 때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립된 나라냐?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전통사회, 여러분 전통사회 관료제 유산. 이게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행태, 여러분 역사의 무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굉장히 무섭고 신중상주의 유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상주의 유산 대표적인 게 재벌이 신중상주의적 기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자유주의적 기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 재벌은 신중상주의적인 기구입니다. 재벌은 당연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규제하고 공정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필요하면은 심하게 제재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물론, 기업 활동, 주체로서의 재벌, 특히,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에, 대기업으로서의 재벌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장려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훌륭한 유산까지 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전통사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걸 다루는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유산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회학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거나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 여러분 시빌 소사이어티는 영어로 해서 시빌 소사이어티인데 우리가 말하는 무슨 시민단체가 시빌 소사이어티가 아니고요. 원래 시빌 소사이어티는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확립할 때에 그때에 사회 중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영역, 그게 시빌 소사이어티입니다. 원래 의미에, 원래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사이어티라는 게, 여러분 소사이어티라는 게 사회라는 게 국가로부터 독립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사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해 나온 거는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국민적인 그 자유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하고 국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국가는 사회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고 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먹여 살리는, 말하자면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죠. 국가라는 거는. 그런데 이 개념이 생긴 게 300년밖에 안 됩니다. 300년밖에 안 되고, 우리는 원래 우리 전통사회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고, 이건 서구에 수입된 겁니다. 이 개념이. 그 수입된 게 이게 한 100년?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헌법에 명시되고 뭐하고 한 거는 48년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론 뭐 임시정부 때 이제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그때 물론 19년에 이제 됐고요. 48년.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뭐 여기 신중상주의 정책 추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제대로 확립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하고서 말하자면은 자본주의를 수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물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말이야 우리가 그냥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그것 그대로 가져갈 수가 이제 없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대 구미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과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등장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해석은 그거는 이겁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하에서, 옛날에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방임주의 하에서 이익을 누리던 집단들이 복지국가가 들어오고 규제가 들어오고 노동조합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게, 그분들이 뭐 손해 안 받겠어요. 여러분 손해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손해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반격을 한 거다. 이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당의 재래, 악당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악당이 다시 돌아온 해석이고, 요게 이제 전통적인 아까 이야기한 뉴딜러들, 미국의 뉴딜러들, 뉴딜 신봉자들, 또 복지국가 신봉자들, 이런 분들, 말하자면 소셜 리버럴들, 말하자면은 이런 분들의 해석인데, 그러나 그런 분들도 1970년대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규제, 예를 들면 무슨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심한 규제라든지, 그 외에 뭐 각종 규제가 많았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또 특히 금융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까지도, 말하자면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이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이죠. 이건 뭐 같은 얘기죠. 지대주구 사회와. 이게 사실은 비자유주의인 거거든요. 이게 비자유주의인 거예요. 진짜 자유주의라면 이게 없는데 이게 자유주의잖아요. 이게 없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독점력이지 않습니까? 독점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전파 경제학, 고전적 자유주의를 확립한 고전파 경제학이 가장 싫어한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건 독점력이거든요. 독점력인데, 독점력은 결국은 여기에 뭔가 국가가 돌아가지고 이거를 독점력을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건데, 이런 거를 결국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지. 그래야지 성장도 활력 있게 할 수가 있고, 또 분배도, 여러분 분배 악화되는 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부 말하자면 이 독점력을 다 뭔가 가서 독점지대를 공유하고 있는 20%, 그거보다 더 많은 1%, 이런 사람들하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80%, 90%, 99%,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그 분배의 불평등을 갖다가 가져오고 있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주의 원칙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하고 헷갈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과정도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걸 염두에 항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지를 강화하고 또 우리가 협동적인 또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회협약을 맺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러죠.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을 해야지 이제 솔루션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공공부문 개혁. 이걸 이제 특히 이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부문 개혁. 이거는 공공부문이라는 거는 부분이 아니고 부문입니다. 이것도. 특성상 그냥 두면 이제 방만해진다. 공공부문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장기구 내에서의 그 부문, 우리가 아는 민간 부문하고 달라가지고 흔히 말하는 말하자면 이게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는 거. 그게 사실은 엄청난 강력한 그거거든요. 방만해지지 않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게 시장기구가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뭐 조금 잘못 생산하면은 전부 물건 안 팔리면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공공부문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이 싫어도 저를 못 떠나.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고치려면은 그냥 뭐 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맨날 대들다가 쫓겨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부문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모 증가는 역시 공공부문 개혁과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속적인 개혁,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직무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직무 분석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디에는 남고 어디에는 또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이렇게 엘로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도 직무급을 적어도 신규 채용 공무원은 직무급을 도입해야 돼요. 여러분 직무급이 뭐냐면 연공급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연공급이 뭐냐면 평생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관계없이 쭉 올라가는 거, 자기 직무하고 관계없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앞으로 모든 그 노동경제학자들의 합의된 그 의견이 연공급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결국은 직무급이라는 걸 도입해야 된다. 직무급은 뭐냐 하면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뭐 어떤 직무를 정의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세크리터리다. 이 사람은 뭐 교수다. 이 사람은 또 뭐 과학자다. 어떤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쭉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동일 직무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만 되면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사실상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이 받는 거고, 비정규직은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정부가 리드하려면은 사실은 정부가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근로조건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해서 너무 근로조건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공부문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배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장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이거 말하자면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인데 대단한 금융업자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대박을 한번 치려고 한국에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자기 사무실을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옮겼는데 그 주목적이 뭐냐? 북한에 투자하려고.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곳이 대박 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북한에 가서 이제 쌀 때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대박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해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히트를 한번 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무실을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니 그럼 그러지 말고 북한이 언제 열리겠어요? 그거는 그 하기 전에 한국에 투자 좀 해보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 투자 안 한다고. 한국은 젊은이들이 처음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런 나라는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이나미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대 추구를 유발하고 또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말이죠. 수정자본주의 이행을 하고 재정을 확장하고 이걸 강화하고요.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율 올리기 위한 조치를 많이 줘야 됩니다. 돈 우선 뭐 이거 재정 써야 돼요. 재정 써야 됩니다. 재정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하고 이쪽으로 확실히 가야 하는데 이것도 경시하면 안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국면 그래서 진화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왔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쪽을 거치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선진국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정말 이제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한데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가면 이 가는 게 이게 여러분 앞에서 이 과정이 민주주의를 강화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복지국가를 강화하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도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를 같이 이제 강화하면서 자본주의를 수정하면서 그러면서도 같이 우리가 이 과제도 같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이제 안고 같이 이거를 이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지금 뭐 결국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분기 과정에서 식민지로 떨어졌다가 탈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대수림의 선봉에 서서 개도국 중에서는 선진국으로 진화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내년쯤에는 이제 일본과의 1인당 생산이 역전이 돼가지고 역사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체제도 말하자면 경제 시스템도 잘 수정을 하고 그와 함께 민주주의를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제대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이걸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